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4.5배입니다. 날씨 참 춥습니다. 시베리아가 따로 없는 이 추운 날에도 근로자들은 저마다의 일터에 나가서 오늘도 일을 합니다. 땀은 비슷하게 흘리는데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똑같지는 않죠. 경력이나 학력, 나이, 근속연수, 혹은 지식과 기술 수준 이런 게 모두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월급을 같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는 건데요.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제일 많이 받는 상위 10% 근로자하고 제일 임금을 적게 받는 하위 10% 근로자의 월급을 비교해봤더니 그 격차가 4.5배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이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미국은 임금 격차가 있긴 있습니다만 주로 학력이나 숙련도의 차이로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데 우리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대기업에 다니느냐 중소기업에 다니느냐 아니면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또는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에 따른 임금 격차가 꽤 큽니다. 사실 각자 능력껏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이 격차가 있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다만 이 격차가 제도적 또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만들어지는 격차라면 이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내가 앞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더 받을 수 없거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없다면 아마 이 격차는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인 효율성을 높이는 격차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불안 요인을 더욱 키우는 격차가 될 겁니다. 우리가 과연 안정적인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네, 1월 24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인데요. 이번 대책을 만든 주무부처 관계자 한 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자꾸 무슨 통계 비교할 때 OECD 국가들 통계로 비교한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OECD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이 질문은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고요. 최근에 농지연금이라고 하는 걸 가입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해서 이 농지연금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노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새해 첫 경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 한화투자증권 김일구 센터장, KTB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이 세 분 모시고 2018년 시장 흐름 읽기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자산시장의 동향 어떨지 전망해 볼 건데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2월 3일 오후 3시고요. 장소는 서울 상암동 MBC 골든 마우스홀입니다. 관심 있으시고 시간 혹시 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경제콘서트 신청란 만들어뒀으니까요. 여기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하고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했다고 어제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뭘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보니까 이거 자꾸 이렇게 넘어오면 자기 나라 기업들 힘들 것 같으니 예. 우리 잠깐만 우리 휴식합시다 뭐 이런 네, 자국산업 보호 뭐 이런 거죠. 철강하고 반도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소식이 있군요. 네, 일단 반도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현재 미국의 무역위원회라고 하는 ITC에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타깃으로 3건의 조사를 동시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SSD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하드디스크라고 컴퓨터에 이제 저장 장치를 넣었었는데요. 네. 요즘은 이 하드디스크를 넣지 않고 SSD라는 걸로 이제 많이 컴퓨터를 만들거든요. 네. 크기도 작고 뭐 가볍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대체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를 사용을 하는데 이 낸드 플래시를 가장 세계에서 잘 만드는 게 삼성전자. 많이 만드는 게 SK 하이닉스. 많이 만든다고 표현하는 게
게 낫겠네요. 예. 많이 팔리고.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 미국 기업들이 좀 딴지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마이크로라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이 한국의 이 업체들이 너무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특허 문제도 걸리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들 제품이 쓰이고 있는 뭐 제품들을 다 좀 중단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중단해 달라. 많이 파는 거에다 시비를 걸기는 어려울 거고 뭐 특허 네. 문제를 명분으로 삼았겠네요. 그럼 혹시 그런 시비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들에 대한 특허를 제기한 게 이 회사 말고 네. 넷리스트라는 회사가 지금 특허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고요. 비트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산업의 피해가 너무 크다. 이걸 네. 좀 고려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지 우리나라만 지금 대상으로 한 건 아닌데 여기에 이제 중국 업체들도 같이 포함은 돼 있거든요. 대상에. 근데 결국에는 대부분 중국은 컴퓨터를 만드는 세트 업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에는 SSD를 제조하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타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이 SSD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랑 핸드폰 이런 데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 주장대로 SSD가 사용되고 있는 어떤 물건들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업체에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원래 반도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정보기술협정이라는 게 글로벌 국가들끼리 체결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관세로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기로 약정을 맺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미국의 무역보호 조치에서 좀 한 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관련 업체들이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계속 딴지를 걸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까지 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어차피 필요한 거 본인들이 사서 쓸 거면 우리가 관세 물고 들어가서 비싸지더라도 네. 쉽지는 않을 텐데 이제 본인들이 직접 국내에서 만드는 미국 본토에서 만드는 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그만큼 생긴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기술적으로 조금 더 낮고 그다음에 가격이 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인 부분에서 자기들의 경쟁력을 좀 높여보겠다라는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철강은 어떤 명분입니까? 철강이 조금 더 강력할 가능성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정보기술 협정이나 이런 것들로 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직접적으로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유정년 강관이나 송유관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현재도 조금 부과받고 있는 상태인데 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은 수입 활동에 대한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송유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회 기반 시설인데다가 네. 뭐 여러 가지가 안보나 뭐 여러 가지에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면 미국이 여러 가지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갖다 맞추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안보에 쓰이면 불안하다면 우리나라 제품 안 샀으면 되는 거고 예. 그거는 미국산 철강으로 이런 거 만들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우리나라 게 싸고 좋아 보이는 게 들어오면 미국산 철강 업체가 도산할 것이고 예. 그러면 나중에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한국이 그렇게 싸게 좋은 거 안 주면 어떡하냐 이 걱정인가 봐요.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앞서 저희가 저 세탁기나 네. 태양광 모듈하고 했던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것이죠.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워낙 한국산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세라든지 어떤 장벽을 쳐서 자국 산업이 조금 더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무역이나 국제 무역 거래로 보면 불합리한 것들인데 워낙 미국이 큰 나라고 네. 뭐 자기들 알아서 이런 조치를 내린 거에 대해서 뭐 우토에 제소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 할 거면 해봐라. 우리는 너네가 뭐 한다 그래도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철강 안보네요. 미국이 외치는 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구호로 내세우는 식량 안보도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거죠. 눈에는 식량이니까 우리는 다른 산업이다.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미 지난 11일 날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의 미 상무부가 지금 전달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보고서를 접수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이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강은 조금 더 빨리 이런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이 지정한 블랙리스트, 네. 그러니까 조세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예. 뭐 자금 세탁이나 뭐 여러 가지 혹은 세금을 제대로 안 걷는 그런 나라들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서 이 뭐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네. 고민들을 좀 했는데 이 리스트에서 최종적으로 빠지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EU가 발표를 했습니다. 28개 회원국 경제 재정 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인재 명단을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몽골, 마카오, 튀니지 이렇게 해서 8개국 정도를 이 조세 비협조국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12월 5일 날 이제 이 조세 회피 지역 명단 블랙리스트에 우리나라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얘기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예. 당시에 이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 기업들에게 어떤 조세와 관련된 혜택을 주는 특수한 지역 네.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촉진 지역 같은 곳이 예, 그런 경제자유국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기재부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EU에 설명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블랙리스트에서 빠졌는데 EU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 몇 가지 제도를 고쳐라라고 요구를 했고 네. 우리나라에서 알겠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하겠다라는 걸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수정하겠다는 게 뭐예요? 어떤 걸 수정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공개가 됐어요, 그게? 지금 기획재정부는 명확하게 어떤 거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 말을 그대로 제가 전달을 드리면 금년도 세제 개편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 지원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었다는 뜻이네요. 결국은. 몇 가지는 EU의 지적을 받아들였다라는 네, 얘기가 그런 되겠죠. 뉘앙스인데요. 예, 그래서 예.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들한테 주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일부는 좀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같이 지정됐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국가들의 경제적인 위상 대비 우리나라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듣보잡 국가하고 같이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오명을 벗은 것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필요한 우리나라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으면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인데 네네. 글쎄요, 이게 특별히 국제법이 문제라서 큰 문제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국가에 들어갔다는 오명 때문에 또 빼면 그것도 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 지역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주고 있는 조세 혜택이 외국인의 어떤 투자를 우리나라에 급격히 늘렸다. 네. 이것도 사실 명확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판명은 나진 않았거든요. 이게 워낙 들쭉날쭉이어서 예. 과연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정확히 서로 이 제도를 어떻게 고치는 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더 들어올 수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예.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각 부처별로 지금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같은 경제주관 부서들이 보고를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정부의 업무 보고가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일반 회사로 생각을 하면 새해 되면 사장님 앉혀놓고 예. 각 부서장들이 와서 올해 우리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얼마를 벌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정부도 이제 새해 업무 보고라는 걸 부서별로 이렇게 일정을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건 아니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고를 받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재부하고 금융위원회 경제 분야 쪽 업무 보고가 좀 있는데 오늘 나온 얘기들을 보면 정부가 이제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통해서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2,000달러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하얀 스케이트가 뭐냐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다들 궁금해하면 이거는 예. 실패한 거예요. 그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용어를 좀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네. 노르웨이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소냐 헨이라는 선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당시에는 이제 관행이 스케이트는 검정 스케이트만 신고요. 여자 선수들은 긴 치마를 입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고정관념으로 돼 있었던 거죠. 근데 네. 하얀 스케이트와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을 했고
이 이후에 올림픽을 3연패하고 세계 선수권에서도 10년 연속 재패를 하는 등의 뭐 혁신적인 성과를 냈다. 그래서 관행적인 부분을 혁파를 하고 혁신적인 것을 하자, 안 가본 네. 길을 가자, 뭐 이런 의미로 아마 이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더 중요한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얀 그렇습니다. 스케이트든 색깔은 근데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고 업무 보고에 아주 네.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거든요. 이제 큰 그림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경제 분야에서 나온 거는 대부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에 좀 정부가 힘을 쓰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규제는 이전에도 몇 번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좀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 모래놀이를 할 때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장난치는 것처럼 네. 이 규제 샌드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여러 가지 시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자율주행하고 드론과 관련돼서는 조금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큰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2020년까지 수도권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버스가 좀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드론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건데 국토, 경찰, 소방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 3,700대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도 나왔는데 네. 여기에 지금 우편물 배송하고요. 드론봇 전투단 결성 뭐 이런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규제와 관련한 혹은 뭐 새롭게 뭔가를 하게 하려면 여론들도 네. 무슨 일 벌어지면 우리는 유독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는 그동안 뭐 했냐? 왜 대책 안 내놓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접근하다 보면 정부는 무슨 사고가 터지면 항상 다 관계부처가 욕먹는 상황이 돼버려서 네네. 무슨 규제를 풀래야 풀 수가 없다. 이거 잠깐 풀었다가 사고 나면 또 우리 때문이라고 할 텐데. 예.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과연 정부를 욕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잘 좀 구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면 예전에도 보이스피싱 같은 거 많아졌을 때 그렇습니다. 네.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우리가 좀 조심하고 경찰은 저런 사람 얼른 좀 잡아주세요 해야 되는 것인데 금융당국은 뭐 했냐 이렇게 나오면 금융과 관련한 그 어떤 규제도 그들은 풀기가 어렵죠. 또 무슨 일 그렇습니다. 벌어지면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왜 좋다고 이거 풀겠습니까? 이게 제도라는 게 풀던 만들던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들자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원인하고 네. 이유 등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줘.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어떤 통계를 인용하거나 이용하면서 특히 OECD 국가들은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다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청취자분 중에 박미정 씨가 OECD 국가들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나라들이길래 무슨 통계 비교만 하려고 하면 꼭 OECD 대비 어떻고 OECD에서 우리가 몇 등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게 도대체 뭐하는 국제기구냐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OECD는 쉽게 말하면 그냥 선진국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말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렇게 부르는데요. 말 의미대로 그대로 하자면 어떻게 하면 경제가 더 발전할지 고민할지 같이 연구해보자 이런 취지로 모인 일종의 스터디 클럽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더 좀 잘해보겠다고 모인 그런 공부 클럽 같은 건데 34개 나라가 가입돼 있고요. 이 가운데는 뭐 헝가리,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체코, 멕시코, 폴란드 등등 우리의 인식으로는 선진국인가 이런 생각 드는 나라들마저도 좀 들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보기엔 뭐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기도 하겠죠. 반면 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이런 큰 나라들은 오히려 OECD 회원국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20년 전인 20년 조금 더 됐군요. 1996년에 가입을 했고요. 회원 자격을 유지하려면 연회비로 한 100억 원 정도를 OECD에 매년 내야 됩니다. 그럼 왜 통계 비교할 때마다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하느냐? 이게 OECD라는 게 경제 협력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모인 나라들이지만 사실 경제 발전이야 뭐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평상시에는 나라들끼리 모여봐야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여러 가지 통계 만드는 일인데요. 그래서 OECD를 전 세계의 통계청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은 하루에 몇 시간 자는지, 교통사고는 얼마나 자주 나는지 뭐 별별 통계를 다 수집합니다. OECD에서 각국의 회원국들한테 당신네 나라에 이런 통계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보내주고 또 각자 보내준 통계들을 다시 비교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뭐 발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뭘 비교할 때 자주 그 통계가 인용됩니다. 다른 통계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뭐 중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이런 큰 나라들이 빠진 통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OECD 통계를 크게 신뢰하거나 유용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통계 내는 관례가 달라서 예를 들면 각국의 공무원 숫자를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어떤 나라는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파트타임 직원들까지 모두 다 숫자를 더해서 보내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는 공무원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보내고요. 또 어떤 나라는 청년 실업률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19세부터 우리나라는 청년인데 이래서 다 또 그렇게 계산해서 보내주고 또 어떤 나라는 24세부터 청년이라고 해서 보내기도 하고 약간 기준들이 좀 달라서 직접 비교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 한계들이 있긴 한데 그나마 전 세계 국가들을 다 비교할 수 있는 통계라는 게 이 OECD에서 나오는 게 사실상 유일하기 때문에 자주 인용됩니다. 이 통계라는 것도 좀 돈이 좀 있어야 제대로 만들고 조사할 수 있거든요. 경제가 어려운 나라들은 통계 자체를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국민들 주민등록 안 되어 있는 나라도 뭐 수두룩한데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정부가 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달 30일부터는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대책의 요지인데요. 대책을 만든 주무부서 관계자 한 분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김용태 전자거래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금융감독원의 전자금융팀 김용태 팀장입니다. 예, 김 팀장님. 지금은요, 암호화폐 거래하려고 하면 실명 확인을 안 받았어도, 그러니까 친구 이름 혹은 다른 가족 이름도 가능했었다는 건가요? 예, 일단 그 시중에서 이제 암호화폐라는 용어도 쓰고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 증표 이렇게 다양하게 좀 불리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일단 그 근본 인터뷰에서는 좀 가상통화로 용어를 좀 통일해서 예,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도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그 원화를 입금하기 위해서는 네.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은행 계좌는 실명 확인된 계좌입니다. 자기 통장에서 그쪽으로 돈 보낸 다음에 거래한다 이거죠? 예. 자기 통장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건 실명 통장이고. 예. 그러면 지금도 실명 통장으로 하는데 뭘 바꾼다는 겁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이 그 이제까지는 가상계좌 서비스라는 거가 가상통화 거래에 활용됐었거든요. 네. 이 가상계좌라는 말이 일상생활에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교육비 수납이나 공과금 수납이나 뭐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거나 범칙급 수납에 있어 다양하게 쓰이는 게 이 가상계좌라는 말인데, 네. 뭐 예컨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 아들의 교육비를 부모 명의 통장에서 이제 납부하게 돼도 그 실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쪽 가상계좌에 개설되는 건 이제 자식의 그 명의일 테고. 어떻게 보면 송금 한 사람 부모 명일 텐데 이게 실명이 다르더라도 그거를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는 인지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수납에 활용되면 좋을 텐데 이 가상계좌가 수납이 아니고 입출금에 지금 사용돼서 상당히 문제점이 발견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했다는 거죠. 그냥 간 것만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 차명 거래나 뭐 자금 세탁, 뭐 보이스피싱 악용, 뭐 미성년자 투자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게 돼서. 앞으로는 이렇게 그 본인 확인이 곤란한 현행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서 그 본인 이미 확인된 거래자의 은행 계좌에서 개설된 것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개설된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그 입출금이 허용되는 그런 방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과거에는 가상통화를 거래를 중개하는 취급업체가 이른바 그 가상통화 거래소라는 업체가 본인들의 계좌 하나를 가지고 이 계좌를 3만 개로 찢어 주십시오 하고 은행에서 얘기를 해서 그걸 3만 개로 찢어서 각자 계좌 번호 하나하나를 고객들한테 알려주면 고객은 그 계좌에다가 돈을 보내고 자기 통장에서 그리고 그걸 이제 거래했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 그 계좌에 보내는 돈이 남편 돈인지 아내 돈인지 혹은 친구 돈인지 구별이 안 간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예를 들면 A은행 계좌를 쓰고 있는데
예, 예. 가상통화거래소에서도 그럼 A은행 계좌를 알려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돈 집어넣으려면? 예, 맞습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계좌가 이제 A 계좌고, 예. 이제 그 A 계좌로 지금 똑같으시니까 그렇게 되면 은행이 그 양쪽 단을 다 그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이 일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과거에 그 가상통화 업체가 거래 업체가 알려준 은행이 B은행이고, 예, 예. 나는 A은행에서 그쪽 계좌에 돈을 보내면 예, 예. 서로 실명 확인이 안 되는 구조였어요, 그럼? 예,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같은 은행으로 만들면, 같은 예, 예. 은행으로 A은행으로 만들었다고 쳐요. 그런 다음에 예, 예. 예를 들면 제가 제 통장에서 돈을 그럼 제 통장에서 보내는지 아니면 뭐 혹은 가족의 통장에서 보내는지가 구별이 된다는 말이군요. 예, 다 됩니다. 예. 그 대사를 하게 되니까 양쪽 단을 일치시키는지 계좌 주민번호가 일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실명 거래인지 아닌지 애매했던 부분을 좀 더 실명 거래로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과거에 실명 거래 아닌 게 많았다고 파악해서 그러신 겁니까? 아무래도 이런 게 보이스피싱에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활용이 돼서 피해자도 좀 상당히 있었고요. 또 그 청소년들이 입금을 하더라도 네. 이런 것들을 걸러내지 못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청소년들이 입금을 하려고. 앞으로는 그럼 청소년들은 입금을 못 해요? 예, 그 청소년과 그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계좌를 알려주면 이 예, 은행에다 돈 보내세요 하면 거기다 돈 보내면 그때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예, 맞습니다. 돈 예. 보내는 과정에서 청소년 돈을 안 받는 걸 어떻게 걸러냅니까? 외국인 돈이나? 예, 그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 생년월일로 걸려지게 되고요. 연결된 계좌가 성인의 계좌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도 그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그 생년월일 다음에 나오는 주민등록번호의 첫 번째 자리까지만 봤는데 네. 거기에 보면 외국인이 걸러지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과거에 계좌를 하나 받아서 거래를 했던 청소년들은 예, 예. 그 받은 계좌에다가 본인들이 알아서 돈 보내서 쓰면 되는 거였는데 예, 예. 지금은 그렇게 하려면 부모님 명의의 계좌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그 통장을 거쳐서 자기 돈을 보내야 되는군요. 굳이 한다면. 굳이 한다면 이제 부모님이 차명으로 거래 계좌를 줘야 되는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미성년자는 하지 말라는 뜻이네요, 그럼. 예, 맞습니다. 아니면 예. 부모님 허락받고 하라. 예. 예. 뭐 허락받고도 사실 하는 걸 저희가 장려하진 않으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그럼 이미 하고 있던 거래도 예, 예. 그럼 다시 뭘 만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계좌는 그냥 쓸 수 있습니까? 이제 1월 30일부터 실명 확인 입출 계정 서비스가 개시되면 네. 기존의 가상 계좌는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입금이 차단되는데요. 네. 이제 가상 계좌라는 이름이 좀 이용자분들의 상당히 혼란을 주는 용어입니다. 이게 그 가상 계좌가 이제 이용자 본인의 소유는 절대 아니거든요. 거래소가 본인들 거 만들어서 2만 개, 3만 개, 10만 개로 찢어서 주는 거죠. 예, 그렇게 이름만 달아놨을 뿐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어떤 가상 계좌를 개설한 업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그냥 청구권을 가질 뿐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사실 맞지 않는데 이렇게 되면 1월 30일부터는 이제 가상통화 거래를 위해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예.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는 화면이 나올 것으로 지금 그렇게 프로세스를 잡고 있습니다. 네. 예, 이때 이제 신규로 원화를 입금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용자는 모두 실명 확인 계좌로 전환하는 작업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쓰던 그 계정에 연결되어 있는 계좌가 예. 실명 확인이 안 돼 있는 게 당연히 안 돼 있었습니까, 그게? 예,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럼 실명 확인을 해라. 예. 대부분은 본인 통장에서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굳이 차명을 쓰지는 않았을 텐데 과거에는 막지 않았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럼 확인만 하면 대부분 실명이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은행이 일치해야 되는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예. 시중은행 모든 은행을 다 받아줍니까? 아니면 특정 거래소는 특정 은행하고만 합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예. 어떤 취급업소가 A은행하고만 우리가 거래합니다라고 하면 예. 그동안 거래했던 분들도 그 본인 통장이 A은행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었다면 그 A은행 가서 다시 통장 발행받아서 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청취자들께서 좀 이해하기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A은행하고 이제 B은행하고 C은행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제 17개 은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 한꺼번에 편리하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되면 실명 확인을 그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자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계좌가 없는 분들은 그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은 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 취급업소가 모든 은행들을 다 연결해주지는 않고. 예, 않습니다. 예. 그럼 그 거래소마다 그 거래하는 은행이 따로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예. 한두 개 정도 정해져서 그 계약이 되게 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소들이 홈페이지에 공시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은행 통장 만들려고 하면 예. A은행 쓰다가 나 C은행 가서 계좌 하나 더 만들어야지 하면 예. 이 계좌 왜 만들러 오셨느냐고 이런저런 서류, 입증 서류를 내세요라고 합니다. 예. 그럴 경우에 가상화폐 거래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받아줍니까? 예, 그거는 그 어떤 제한이 그런 데에 걸려 있는 건 전혀 없고요. 예. 뭐 투자를 위해서 뭐 개설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지금 그 비대면으로 그 실명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비대면 지금 통장 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금의 어떤 원천이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는 그 은행을 방문하시지 않고도 그 개설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번거로워졌네요. 기존의 그 거래자들도 하필 내가 쓰던 은행과 지금 이 거래소가 1월 30일부터 연결하겠다고 하는 은행이 다르면 예.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은행 하나 가서 만들어 오든가 아니면 거래 못 하든가. 예, 맞습니다. 좀 청취자들께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네. 이제 좀 예를 들어보면 영화극장이 있는데 예. 거기 기존에는 청소년도 들어가고 뭐 테러범도 들어가고 누가 들어가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예. 이제는 극장 입구에서 주민증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는 법무부는 이거 자체가 사실상 도박장이라서 예. 아예 우리는 이걸 그냥 다 폐쇄하거나 단속을 해야 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뭐 정부의 통일된 의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금감원에서 이거를 실명 거래를 확인한다는 것은 실명만 확인되면 이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도박장 운운과 관련한 그런 판단은 앞으로 정부가 안 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아니면 그거와는 또 별개입니까? 그거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 법무부는 법무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이제 상당히 시장 상황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일단 현행법상에서 이제 그 질서를 잡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그 자금 세탁 방지법을 이제 원용을 해서 가이드라인 만들고 지금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가 이제 질서를 잡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잠시 후에 경찰이 덮칠지도 모르는 도박장이지만 일단은 실명 거래는 하세요라고 해서 금감원이 먼저 가서 실명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모양새처럼 보여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이제 도박장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데는 부분들은 따로 이제 법률 검토를 거쳐서 알겠습니다. 이제 해야 될 그 법률 검토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단 실명 거래부터 유도하고 양성화 가능성에서도 열어두고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사실 제가 이제 실무팀장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큰 알겠습니다. 그림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대책 만들면서 제일 고민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번거로워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서 좀 불편을 느낄 것 같아서 좀 고민이 되고 있고요. 일단 그렇지만 그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되는 것들이 그 해당 은행에 이제 의무가 있는 거고. 또 이런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완화시켜서까지 저희가 거래를 장려할 상황은 전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김용태 전자거래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매달 얼마씩의 돈을 받았을 수 있는 주택연금하고 아주 비슷한 주택 대신에 농사짓는 땅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에 생활비를 받아 쓰는 농지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 상품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어서요. 한국농어촌공사 조성광 농지은행처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농지연금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 소유의 땅을 맡기고 농어촌 공사에다 맡기는 겁니까? 맡기면 그거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럼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달에 얼마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돈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럼 본인 명의의 땅만 있으면 됩니까? 어떤 제한 조건은 어떤 게 있어요? 네, 그 농지연금은 일단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런 농지를 매개로 하고 있고요. 네. 매월 그 노후생활자금으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농가 인구 중에 약 65세 이상의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의 그 노후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2011년부터 세계 최초로 농지연금을 도입해서 저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그 작년에는 농업인들의 이런 다양한 수요를 또 반영을 해서 네. 전후 후박형, 일시 인출형, 또 경영 이양형 이런 연금 상품들을 새로 만들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금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가입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알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땅 명의자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네. 땅은 뭐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이나 그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면 되고, 네. 그러니까 임야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겠군요. 그렇습니다. 농지연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된다. 이 조건이 좀 모호하게 들리거나 제한 조건으로 들릴 텐데. 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사시면서 농사 짓는 분들이야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 그 동네에는 안 사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이면 이제 농사 짓기 좀 어려워서 나는 도시에 나와서 그냥 산다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있죠.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일단은 뭐 대상은 됩니다. 예. 일단 65세 이상의 그 영농 경력은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네. 그런 분들이 다른 지역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이 지목상 전답 과수원이고 또 당사자가 예. 5년 이상 농사를 지으신 게 확인이 된다면 제한 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로 맡기려는 그 땅에서 농사를 꼭 지은 게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다른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경력이 5년 이상 과거에 있으면 네.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5년 이상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지금 실제로 영농 종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다 농지 원부나 네.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서류를 발급 받으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혹시 이 서류로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누락된 네. 경우라든가. 예. 그럴 경우에는 그 농지 소재지의 이장님의 영농 경력 사실 확인서를 받거나 네. 각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지급 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분들 중에는 네. 농어촌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론 구입한 분도 있고 물려받은 분들도 있고 있겠습니다만 네. 그냥 소유만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마 제가 듣기에는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분들 중에는 그게 나중에 혹은 뭐 매각할 때 양도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농사를 짓기는 짓되 적극적으로는 안 짓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짓는다는 것이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서면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이 되고요. 아하, 예. 형식적으로 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하면서 양도세를 피해가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하는 경우는 실제로 지금 시스템상 서류로 확인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분들은 가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지연금이라고 할 때의 그 농지는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야 이제 그걸 담보로 잡고 그 가치에 따라서 이제 연금을 주실 텐데 네. 이 땅이 얼마짜리 땅인지는 어떤 근거로 확인이 되나요? 네, 그 감정평가를 하는 방법하고, 네. 공시지가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공시지가의 경우는 그 각급 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 당시에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예. 감정평가의 방법은 이제 전국의 어느 감정평가 업체 중에 한 곳에서만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걸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보고 이거보단 비싼 땅인데라고 생각되면 감정평가를 한번 받아보면 된다는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정도 돈이 나오는지를 대략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대략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만약 74세이신 분이 공시지가 2억 원 정도의 농지를 종신형으로 가입하신다면 네.
한 달에 약 9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세가 많으시거나 네. 농지의 평가 금액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또 같은 조건이라면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는데 기간형의 연금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어떻습니까? 종신형으로 받아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 사이에 땅값이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또 많이 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농지연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내릴 경우에 혹시 반납해야 될 돈이 있는지 이게 걱정일 것이고 네. 오를 경우에는 아니 이 땅이 그 당시에는 뭐 한 2억 정도 되는 땅이었지만 지금 옆에 신도시 생기면서 굉장히 올랐는데 네. 이거 한 달에 90만 원씩만 받으시고 돌아가신 걸 이걸 그냥 나라에다 그냥 줘야 된다는 뜻인가 이런 걱정도 들 텐데요. 각각의 경우 그런 어떻습니까?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농지연금을 가입하신 이후에 땅값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당초에 약정한 대로 정해진 연금을 계속 지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혹시 땅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위험 부담 부분은 정부에서 지기 때문에 일단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되고요. 오르면요? 예, 만약에 오를 경우에는 네. 언제든지 본인이 그동안 받았던 그 연금을 상환만 하면 언제든지 농지를 다시 되찾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연금을 받는 도중에도 농사를 그만두거나 혹은 예. 그 땅을 임대하거나 예.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금을 받으시면서 그 농지를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마음대로 임대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연금의 최대 장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네.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린 부분이 있더라도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해당 시골 지역의 농업협동조합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이제 농지연금 가입을 제한을 해왔었는데요. 작년 11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인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제도를 개선해서 설정된 선순위 채권 최고액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 정도에 해당이 된다면은 농지연금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좀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어디서 물어보면 좋습니까? 예. 지금 농지연금을 취급하고 있는 저희 한국농어촌공사의 전국의 각 지사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농어촌공사 전국지사? 예. 네. 전국의 각 시군에 대부분 다 지사가 알겠습니다. 위치하고 있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안내 전화번호로 물어보든가 하면 되겠군요. 전화번호만 하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577에 7770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성광 농지은행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업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에는 SSD를 제조하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타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이 SSD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기기랑 핸드폰 이런 데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들 주장대로 SSD가 사용되고 있는 어떤 물건들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업체에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원래 반도체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1996년에 정보기술협정이라는 게 글로벌 국가들끼리 체결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관세로 서로 이렇게 거래를 하기로 약정을 맺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미국의 무역보호 조치에서 좀 한 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관련 업체들이 소송 등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계속 딴지를 걸고 있어서 앞으로 이것까지 좀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어차피 필요한 거 본인들이 사서 쓸 거면 우리가 관세 물고 들어가서 비싸지더라도 네. 쉽지는 않을 텐데 이제 본인들이 직접 국내에서 만드는 미국 본토에서 만드는 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그만큼 생긴다는 뜻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기술적으로 조금 더 낮고 그다음에 가격이 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 이런 거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인 부분에서 자기들의 경쟁력을 좀 높여보겠다라는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철강은 어떤 명분입니까? 철강이 조금 더 강력할 가능성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정보기술 협정이나 이런 것들로 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철강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직접적으로 지금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유정년 강관이나 송유관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현재도 조금 부과받고 있는 상태인데 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은 수입 활동에 대한 수입량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송유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회 기반 시설인데다가 네. 뭐 여러 가지가 안보나 뭐 여러 가지에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다라고 하면 미국이 여러 가지 수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갖다 맞추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안보에 쓰이면 불안하다면 우리나라 제품 안 샀으면 되는 거고 그거는 미국산 철강으로 이런 거 만들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꾸 우리나라께 싸고 좋아 보이는 게 들어오면 미국산 철강 업체가 도산할 것이고 그럼 나중에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 한국이 그렇게 싸게 좋은 거 안 주면 어떡하냐 이 걱정인가 봐요.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앞서 저희가 세탁기나 태양광 모듈하고 했던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것이죠. 철강 산업의 경쟁력이 워낙 한국산이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관세라든지 어떤 장벽을 쳐서 자국 산업이 조금 더 경쟁력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4.5배입니다. 날씨 참 춥습니다. 시베리아가 따로 없는 이 추운 날에도 근로자들은 저마다의 일터에 나가서 오늘도 일을 합니다. 땀은 비슷하게 흘리는데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은 똑같지는 않죠. 경력이나 학력, 나이, 근속연수, 혹은 지식과 기술 수준 이런 게 모두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월급을 같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는 건데요.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제일 많이 받는 상위 10% 근로자하고 제일 임금을 적게 받는 하위 10% 근로자의 월급을 비교해봤더니 그 격차가 4.5배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이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미국은 임금 격차가 있긴 있습니다만 주로 학력이나 숙련도의 차이로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데 우리는 좀 양상이 다릅니다. 대기업에 다니느냐 중소기업에 다니느냐 아니면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또는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에 따른 임금 격차가 꽤 큽니다. 사실 각자 능력껏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이 격차가 있다는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다만 이 격차가 제도적 또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만들어지는 격차라면 이건 얘기가 좀 다릅니다. 내가 앞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중소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더 받을 수 없거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없다면 아마 이 격차는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인 효율성을 높이는 격차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불안 요인을 더욱 키우는 격차가 될 겁니다. 우리가 과연 안정적인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네, 1월 24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정부가 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인데요. 이번 대책을 만든 주무부처 관계자 한 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자꾸 무슨 통계 비교할 때 OECD 국가들 통계로 비교한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OECD가 뭡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이 질문은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고요. 최근에 농지연금이라고 하는 걸 가입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해서 이 농지연금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노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인지 확보하도록 하는 방법들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무역이나 국제 무역 거래로 보면 불합리한 것들인데 워낙 미국이 큰 나라고 뭐
자기들 알아서 이런 조치를 내린 거에 대해서 뭐 우토에 제소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 할 거면 해봐라. 우리는 너네가 뭐 한다 그래도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천일강 안보네요. 미국이 외치는 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구호로 내세우는 식량 안보도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거죠. 눈에는 식량이니까 우리는 다른 산업이다.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미 지난 11일 날 철강 수입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의 미 상무부가 지금 전달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 보고서를 접수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이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강은 조금 더 빨리 이런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이 지정한 블랙리스트, 네. 그러니까 조세 회피 블랙리스트, 예. 뭐 자금 세탁이나 뭐 여러 가지 혹은 세금을 제대로 안 걷는 그런 나라들 리스트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서 이 뭐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고민들을 좀 했는데 이 리스트에서 최종적으로 빠지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EU가 발표를 했습니다. 28개 회원국 경제 재정 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인재 명단을 결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랍에미레이트, 몽골, 마카오, 튀니지 이렇게 해서 8개국 정도를 이 조세 비협조국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12월 5일 날 이제 이 조세 회피 지역 명단 블랙리스트에 우리나라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얘기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외국 기업들에게 어떤 조세와 관련된 혜택을 주는 특수한 지역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제도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던 상황이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촉진 지역 같은 곳이 그런 경제자유구역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기재부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EU에 설명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이번에 블랙리스트에서 빠졌는데 EU 쪽에서 우리나라 쪽에 몇 가지 제도를 고쳐라라고 요구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알겠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하겠다라는 걸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수정하겠다는 게 뭐예요? 어떤 걸 수정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공개가 됐어요, 그게? 지금 기획재정부는 명확하게 어떤 거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 말을 그대로 제가 전달을 드리면 금년도 세제 개편 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 지원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었다는 뜻이네요. 결국은 몇 가지는 EU의 지적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가 그런 되겠죠. 뉘앙스인데. 그래서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들한테 주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일부는 좀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같이 지정됐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국가들의 경제적인 위상 대비 우리나라하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듣보잡 국가하고 같이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오명을 벗은 것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고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필요한 우리나라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었으면 이걸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인데. 네네. 글쎄요, 이게 특별히 국제법이 문제라서 큰 문제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국가에 들어갔다는 오명 때문에 또 빼면 그것도 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 지역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주고 있는 조세 혜택이 외국인의 어떤 투자를 우리나라에 급격히 늘렸다. 이것도 사실 명확한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판명은 나진 않았거든요. 이게 워낙 들쭉날쭉이어서 과연 이 제도를 유지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정확히 서로 이 제도를 어떻게 고치는 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가 더 들어올 수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각 부처별로 지금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같은 경제주관 부서들이 보고를 하던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정부의 업무 보고가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일반 회사로 생각을 하면 새해 되면 사장님 앉혀놓고 각 부서장들이 와서 올해 우리는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얼마를 벌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정부도 이제 새해 업무 보고라는 걸 부서별로 이렇게 일정을 갖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건 아니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고를 받는데요. 오늘은 이제 기재부하고 금융위원회 경제 분야 쪽 업무 보고가 좀 있는데 오늘 나온 얘기들을 보면
정부가 이제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통해서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2,000달러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하얀 스케이트가 뭐냐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다들 궁금해하면 이거는 실패한 거예요. 아 그거 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용어를 좀 쓰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네. 노르웨이의 피겨 스케이팅 선수 소냐 헨이라는 선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선수가 당시에는 이제 관행이 스케이트는 검정 스케이트만 신고요. 여자 선수들은 긴 치마를 입어야 된다. 이게 이제 고정관념으로 돼 있었던 거죠. 근데 네. 하얀 스케이트와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등장을 했고 이 이후에 올림픽을 3연패하고 세계선수권에서도 10년 연속 재패를 하는 등의 뭐 혁신적인 성과를 냈다. 그래서 관행적인 부분을 혁파를 하고 혁신적인 것을 하자. 안 가본 네. 길을 가자. 뭐 이런 의미로 아마 이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더 중요한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얀 그렇습니다. 스케이트든 색깔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업무 보고에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새해 첫 경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경제연구소 김동환 소장, 한화투자증권 김일구 센터장, KTB투자증권 김한진 수석연구위원 이 세 분 모시고 2018년 시장 흐름 읽기라는 주제로 올 한 해 자산시장의 동향 어떨지 전망해 볼 건데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2월 3일 오후 3시고요. 장소는 서울 상암동 MBC 골든 마우스홀입니다. 관심 있으시고 시간 혹시 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경제 콘서트 신청란 만들어뒀으니까요. 여기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준비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와 함께 경제 뉴스들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하고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했다고 어제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뭘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보니까 이거 자꾸 이렇게 넘어오면 자기 나라 기업들 힘들 것 같으니 우리 잠깐만 우리 휴식합시다 뭐 이런 자국 산업 보호 뭐 이런 거죠. 철강하고 반도체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소식이 있군요. 네, 일단 반도체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현재 미국의 무역위원회라고 하는 ITC에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타깃으로 3건의 조사를 동시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SSD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하드디스크라고 컴퓨터에 이제 저장 장치를 넣었었는데요. 네. 요즘은 이 하드디스크를 넣지 않고 SSD라는 걸로 이제 많이 컴퓨터를 만들거든요. 네. 크기도 작고 뭐 가볍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대체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인 낸드 플래시를 사용을 하는데 이 낸드 플래시를 가장 세계에서 잘 만드는 게 삼성전자. 많이 만드는 게 SK 하이닉스. 많이 만든다고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많이 팔리고 그래서 이제 이 두 회사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계속 미국 기업들이 좀 딴지를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마이크로라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 이 한국의 이 업체들이 너무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특허 문제도 걸리고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들 제품이 쓰이고 있는 뭐 제품들을 다 좀 중단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중단해 달라. 많이 파는 거에다 시비를 걸기는 어려울 거고 뭐 특허 문제를 명분으로 삼았겠네요. 그럼 혹시 그런 시비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기술들에 대한 특허를 제기한 게 이 회사 말고 넷리스트라는 회사가 지금 특허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고요. 비트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 산업의 피해가 너무 크다. 이걸 좀 고려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단지 우리나라만 지금 대상으로 한 건 아닌데 여기에 이제 중국 업체들도 같이 포함은 돼 있거든요. 대상에. 근데 결국에는 대부분 중국은 컴퓨터를 만드는 세트